제도론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과정론을 벗어나서 이제 오늘은 새로운 접근, 그래서 제도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제도론은 아직도 그 틀이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제도론을 바라보는 학자나 학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형화된 틀 속에서 공부를 했다면은 지금부터 이제는 조금 더 이런 관점 저런 관점이 같은 그 제도론을 볼 때도 이렇게 들어서서 우리에게 조금 더 어려움을 주고 있어. 그럼 늘 시작할 때 우리가 정책의 접근을 공부한 것처럼 다시 한번 정책을 공부할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를 정리하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정치 체제라는 구성 요소를 놓고 하는 것이 정책 산출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때 정책 체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이 영향은 투입 내지는 지지를 통해서 혹은 요구를 통해서 이렇게 정치 체제가 정책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정치 체제론적 접근을 먼저 시작하게 되는데, 이 정치 체제론은 정부가 정책을 산출할 때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악산에 케이블카 사업을 한다, 이런 것도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았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려면 또 어떤 관점이 등장하냐면, 이 정책 환경 속에서 이해관계자라는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해. 이들은 크게 보면 정책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의 주장을 구체화시킨다는 입장에서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집단이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혹은 정부라고 하고 있을 수 있는 공식적 정치 체제와 민간 분야인 이 이해관계 집단이 함께 정책을 형성하는 집단론적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 어쩌면은 이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또 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이런 환경 등등, 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환경에 의해서 케이블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환경적인 이슈에 관심을 두는 환경 이해관계 집단이 등장하고, 또 이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정책 과정에 이렇게 참여를 하는 집단론적 관점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정책 산출은 이제는 정치 체제와 이해관계 집단이라는 집단론적 관점을 함께 고려를 해야 돼. 하지만 또 한 가지 배운 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 체제 내에서는 이런 정책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환 과정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때 이것이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평가, 이 평가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는 학습을 통해서 정책 변동을 통해서 사실은 정책 산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산출을 놓고 볼 때도 우리는 체제론적 관점에서 환경을 봐야 되고, 집단론적 관점에서 이해관계 집단을 봐야 되고, 또 정책 산출을 보면서도 뭘 봐야 돼? 과정을 봐야 돼. 잘된 거야 이제. 근데 여기서 새로운 접근은 여기에 또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을 건드리기 시작해. 여기서 설명되지 않은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게 새로운 접근에서 하나씩 또 접근해 나가는 거야. 오늘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은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혹은 우리가 무슨 뭐 관광
에서 복지제도의 하나인 여행 바우처 제도, 관광 통역 안내사 제도, 문화관광 해설사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 정책들이. 이것들이 정책 산출이 이루어졌는데 여기가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이유가 생긴 거야. 어떤 이유가 생겼냐면 가만히 봐봐. 한번 만들어진 정책은 잘 바뀌지가 않아. 자, 그러면 봐. 우리가 관광 통역 안내사 제도 혹은 중국 관광객 전담 제도, 여행사에서 중국 관광객 전담 여행사 제도 이런 것들이 한번 만들어졌는데 잘 변하지 않고 있어. 잘 변하지가 않는다? 환경에서는 분명히 이거를 바꿔달라고 그러고 이해관계 집단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만들어진 것은 변화되지 않아. 그리고 때로는 이것들이 이러한 과정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하면 우리나라도 갑자기 생기네.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개념이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한국에서도 제대로 된 답도 만들어내지 않고 지속가능한 관광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해. 그렇지? 도대체 그러면 이것들은 환경도 아니고 이해관계 집단도 아니고 정책 과정도 거치 않고 정책은 한번 만들어지면은 마치 생물체처럼 스스로 움직인다? 스스로 변화된다? 생명력을 가졌나? 이게 뭐지? 바로 여기가 제도냐. 왜 한 번 만들어진 정책은, 한 번 만들어진 법은 변하지 않을까? 왜? 자, 요즘 우리 관광하고는 조금 멀리 있지만 사회 환경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김영란법이라는 게 생겼지. 김영란법. 김영란법 생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해. 장점은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너무 예전 그 전통 사회 갖고 있는 정의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묶여져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어떤 것은 이게 부정청탁인지 아닌지 구분도 없이 막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 이제는 결국 끊어야겠다. 끊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김영란법이 생겼는데 생기고 나서 보니까 이거 너무 디테일한 거야. 너무 많은 것을 규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나라 법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한국의 법은 파지티브 시스템이야. 이렇게 하라는 시스템이야. 하지만 미국의 법률은 전부 네거티브 시스템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한국의 김영란법은 다 지금 리스트업을 만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파지티브 시스템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돼 안 돼? 이렇게 물어봐. 이거는 안 되면 있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고 그 전부 다 물어봐야 되겠지.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은 한 번 만들어지면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면서도 계속 진행될 거야. 어느 순간까지 어떠한 결정적 국면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결정적 국면? 이러한 옛날 제도를 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국면. 세계적인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 정권 교체 어떤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갈 거야. 그렇다면 그냥 간다면 환경이 변화하고 이해관계 집단이 동의하지 않고 과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갈 거예요. 그러면 정책은 도대체 스스로 변화한다? 아니, 스스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나라에 있으면 그냥 생기기도 한다? 이런 변화?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제도론에서 공부하는 건 뭐냐면 정책. 이 자체를 공부할 거예요. 자, 환경이나 이해관계 집단이나 과정이 아니라 한 번 만들어진 그 제도, 정책. 도대체 뭘까?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들은 제12장 379쪽에 보면은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 먼저 제도로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와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전통적 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책에도 나온 것처럼 전통적 제도주의, 신제도주의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제도는 인스티튜션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번역할 때 시스템을 체제, 조직, 심지어는 시스템을 제도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스템은 체제나 체계로 번역하는 게 옳고, 다른 용어의 구분을 위해서 조직은 오거나이제이션으로 하는 게 좋고, 인스티튜션은 제도로 번역하는 게 가장 적합성이 있어. 이렇게 차별이 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도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인스티튜션을 말하는데, 이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 제도주의, 또 하나는 신제도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전통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뭐라고 얘기하나?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비교해 보면은 신제도주의나 전통적 제도주의나 제도는 규범 체계라는 거에는 합의를 하고 있어. 규범 체계. 규범 체계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우선적 가치를 두고 그 가치에 따라서 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 체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규범 체계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따라서 질서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규범 체계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규범이 있다라는 얘기는 법제도야. 하지만 또 넓게 의하면 우리의 전통적 가치도 규범이 되지.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타면은 지하철에 노약자석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유교적 전통을 이렇게 반영한 거지. 우리하고 큰 논의 없이도 가능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거는 전통적 규범이니까. 그러니까 규범이란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넓은 게 다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까지도 다 제도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 사회과학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들은 일상적인 쓰이는 단어와 학술적인 단어가 이렇게 겹치거나 상호될 때 구분하는 게 어떤 때는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학술적으로 제도는 규범 가치 체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전통적 제도주의는 정형화된 체계라고 할 때, 신제도주의는 정형 이렇게 형성된 거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전통적 제도주의에 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교적 전통에 의해서 노약자석을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거는 우리는 그냥 정형화된 규범 체계로 봐서 이거를 갖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그냥 전통이니까. 그렇지? 전통이니까. 그렇지만 신제도주의는 지금 우리가 있는 노약자석도 그냥 전통으로 보는 그런 정형화된 규범체계로 보질 않고 우리들이 선택한 거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인지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문화라는 얘기야, 문화. 그래서 우리가 노약자석 하나를 보더라도 전통적 제도주의에서는 그래, 우리의 정형화된 틀이야, 이렇게 우리는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서 그냥 지나지만, 신제도주의자들은 왜 노약자석이 필요한데? 우리가 선택한 건가? 노약자석이 여기 나온 것처럼 언제부터 생긴 거야? 노약자석이 다른 나라에도 있어? 이렇게 자꾸만 물어보는 거야. 이것들이 바로 뭐냐? 신제도주의야. 이 제도 자체도 뭐를 보는 거야? 우리가 선택했나? 우리가 선택했나? 언제부터 생겼지? 몰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나 봐. 그냥 이건 우리 전통이야 이제. 그냥 이게 아니라 언제부터 생겼는데. 다른 나라엔 있어? 이렇게 보는 거야. 뭘 놓고? 제도를. 정책 산출. 케이블카? 응? 케이블카 제도? 케이블카 정책? 우리가 선택했나? 케이블카 정책? 언제부터 생겼지? 언제부터 이렇게 그냥 있는 거야? 케이블카? 다른 나라는 어떻지?
왜 남산에 저렇게 남산 꼭대기에 타워를 만들어 놓고 케이블카를 하고 있지? 요즘 환경시대라서 저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선택했나? 근데 저거는 왜 우리 속에 그냥 들어와 있지? 이렇게 상징물로? 언제부터? 다른 나라에도 저런 게 있나?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는 거야. 신제도주의는. 알았습니까? 계속해서 내려온 이 모든 것들을 신제도는 달리 보는 거야. 이렇게 다시 보는 거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틀로 보는 게 아닌 거야. 알았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신제도주의와 전통제도주의를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는 것들을 잠깐 보면은 381쪽에 전통적 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구분이 나와 있어요. 전통적 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구분을 382쪽에 나온 교과서를 놓고 같이 한번 쭉 볼 거예요. 피터스라는 학자가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 전통주의 제도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 전통적 제도주의의 제도는 법률 중심이다. 그래서 전통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는 곧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해. 헌법이다, 관광기본법이다, 관광진흥법이다. 이게 이 제도다. 법률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이러한 헌법에서 이러한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에서 정책은 결정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률 중심주의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법률적 환경으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제도주의에서의 제도는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어. 환경이라는 거예요. 즉 헌법이나 기본법, 진흥법들이 환경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환경으로. 그런데 지금 신제도주의는 그게 아니라 법률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할 거거든. 그래서 법률 중심이기 때문에 전통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 변화, 제도 그 변화도 여기 나온 것처럼 법제화를 의미해. 입법화 과정을 통해서 제도는 변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제도는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제도는 구조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도는 집을 지을 때 우리의 기본 구조를 결성하듯이 대통령 중심제, 내각 책임제 이런 것처럼 하나의 정형화된 틀이라는 거예요. 전통적 제도주의. 그래서 전통적 제도주의자들이 전통적 제도주의는 여러분들이야. 나야. 왜냐하면 우리는 신제도주의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생각에 제도는 법이지. 우리는 전통적 제도주의자들이야. 우리 생각에 법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입법화라는 공식적 절차를 통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법은 우리를 구조화시키고 있지. 그 법 속에서 우리는 행동해야지. 법은 우리를 틀진 형식이지. 그리고 또 전통적 제도주의의 제도는 법은 여기 나온 것처럼 전체주의지. 모든 것들을 다 틀 세움을 하고 있지. 헌법은 어때? 우리의 모든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정부와의 계약이지.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뭘 하고, 행정부는 무엇을 하고, 입법부는 뭐 하고, 사법부는 뭘 한다. 그리고 국민은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고 의무를 갖고 있다. 명시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잔 로크의 계약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헌법은 누구하고 누구의 계약이야? 국민과 정부와의 계약이지. 그래서 헌법을 보면 전부 다 계약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읽을 때 봐야 돼. 대통령이 왜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힘들게 했지? 도대체 대통령은 어떤 의무가 있는 거야? 어떤 권리를 갖고 있어? 내가 그런 권리 줬나?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헌법은 우리를 틀짓는 전체적인 뭐지? 구조다. 그리고 전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전체를 포괄해. 부분을 포괄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루고 있어. 전체를. 네 번째, 전통적 제도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제도는 역사주의, 역사적 관점에서 국가제도를 인식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모든 근대화된 이런 근대화된 여기 나온 것처럼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근대화 시대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정 구조들이야. 우리의 헌법이야.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우리는 구분을 하지. 왕정 시대의 국가 체제, 민주 공화정 시대의 국가 체제 이렇게 구분을 하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제도를 인식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때 여기서 외생적 맥락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역사가 스스로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역사는 우리를 이렇게 관점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어. 맥락으로 같이 변하지 않아.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이건 좀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현대 국가를 맞이한 1948년 이후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관광 정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관점에서? 정부의 운영 시스템을 관점에서 역사적 관점을 볼 때 지금은 우리는 민주 시스템, 민주 제도 하에서의 역사적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역사적 관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도는 규범적인 거야. 규범적인 것. 제도에서는 항상 어떤 게 포함되어 있어? 가치 판단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포함하는데 규범적 분석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 연구를 한다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규범적 연구를 했다, 제도적 연구를 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옳은 것인가를 연구한 것을 말해.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말이야 왜 연구를 할 때 항상 옳은 것만 연구를 해? 나쁜 건 연구 왜 안 해? 왜 똑같은 연구인데? 이런 것마저도 우리의 헌법 속에서는 항상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어떤 거에 정당성을 가져?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선할 때, goodness, 선할 때 정당성을 갖는다. 이건 누가 얘기했어? 소크라테스. 그래서 근대 철학의 우리 인류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누구? 소크라테스 이후부터 우리의 모든 행위는 뭐 해야 돼? 선해야 돼. 선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유용성이 있어야 돼. 유용성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옳음으로 존재해야 돼. 누구에게나. 우리끼리 소수에게만 옳음이 아니야. 사회가 보편적으로 옳다고 하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행위는 정당성을 확보해. 그래서 우리가 최근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지금 어려운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공익이라는 선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뭐지? 자기들의 이익, 자기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탄을 받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것은 아주 악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5가지를 전통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제도는 사실은 이 5가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전통적 제도주의가 아닌 신제도주의를 본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전통적 제도주의는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한계가 있다고 신제도주의자들이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지. 근데 신제도주의와 전통적 제도주의에 구분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은 380쪽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지. 380쪽 보면은 우리가 1950년대 이전 60년대를 50년대부터 60년대를 우리가 행태주의라고 그래요. 행태주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개인들이 제도를 선택하는 그런 시대를 말해. 지금 우리는 행태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 대통령도 우리가 뽑고 헌법도 우리가 고쳐. 그래서 우리는 행태주의에 살고 있어. 하는데 그 이전의 세대를 제도주의라고 얘기해. 그 이전의 세대들은 개인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옳다라는 제도를 해왔어. 하지만 50년대, 60년대가 되면서 다원주의 시대가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행태주의가 등장을 하게 돼요. 하지만 행태주의의 문제점이 등장하고 그 이후부터 80년대부터 90년대부터 신제도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신제도주의는 전통적 제도주의를 대변해서 대립해서 생겼던 행태주의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뭘 의미하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는 어떤 우리의 관광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사회과학을 지금 공부하는 우리들은 답은 퍼블릭, 사람들에게 있다고 봐. 사람들의 뜻이, 사람들의 판단이,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 곧 우리에게는 뭐다? 법이고 정답이다.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회과학적으로 보고 있어.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판단이 그렇게 옳지 않을 때도 있어. 우리가 실제로 어떤 집단적인 선호를 밝혀서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행태주의의 한계인 거야. 행태주의. 이 행태주의를 우리가 개체주의라고도 얘기해. 그런데 이 개체주의가 무엇을 이겼냐면은 전통적인 제도주의를 이겼어. 전통적 제도주의는 한 형식으로 해서 우리 개체주의가 갖고 있는 뜻보다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을 강조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반대로 개체주의인, 다시 말해서 행태주의가 등장했는데 행태주의는 전체를 보지 못하는 한계를 느껴줘.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뭐가 등장하냐? 신제도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전통적 제도주의, 개체주의, 신제도주의가 어느 하나를 대립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지 않고 이것들이 점점 하나의 중첩돼서 축적돼서 지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세대들은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한계야. 이걸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이것들이 다 아직도 우리의 사회를 특징 지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382쪽. 신제도주의는 이렇게 지적을 해. 전통적 제도주의는 국가제도를 너무 법적, 구조적 측면에서 단순히 기술다. 이렇게 너무 법적 측면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신제도주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제도주의의 특징은 법과 같은 제도도 누구? 개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대로 존재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김영란법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이렇게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선호하지 않는다면 이 법도 변화될 준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제도는 여기 있어서 정책은 이 법에 의해서 그냥 적용만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제도주의는 뭐냐면 아니야. 법도 우리들의 선호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우리 매일 얘기하잖아. 법 바뀌어야 돼. 막 얘기하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 속에는 머리가 그런 거 있지. 법은 지켜야 돼. 법 바뀌는 굉장히 어려워. 이런 생각들을 하지. 그렇잖아. 신제도주의는 바로 개인과 제도의 상호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킬 수 있을 때 법은, 다시 말하면 지킬 수 있을 때 제도는 유지가 되는 거지.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제도는 유지되기가 어렵지. 이거를 신제도주의가 얘기했어. 대단한 발견은 아니야. 우리가 늘 생각하던 것을 다시 한번 명시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전통적 제도주의는 너무나 법률과 조직에 너무 매몰돼 있다. 다시 말하면은 제도도 문화적 환경이라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어떤 법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우리가 그 법은 우리한테 안 맞아. 우리 문화에서는 그게 안 맞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아주 어릴 때도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1970년대에는 이런 법이 있었어.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잘 알지도 못해. 근데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즘 우리가 나오는 뭐 샤머니즘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이런 게 한국에 너무 팽배했던 거야. 왜냐하면 경제가 높지 않을 때일수록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수록 확실한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뭐에 의존하게 돼? 어떤 불확실한 지식인데 우리에게 뭔가 구원을 해줄 것 같은 지식에 의존을 하게 돼. 이게 샤머니즘이다. 근데 1970년대만 해도 60년, 70년에도 얼마나 한국에 샤머니즘이 많은지 동네마다 가면은 뭐 장승 뭐 막 해놓고 또 어딜 가면 뭐가 있고 동네에서는 구슬하는 집도 많고 막 샤머니즘인 거야. 요즘은 이제 종교 자유화라는 미명하에 종교가 아닌 사이비 종교나 소위 말해서 무속신앙도 종교라고 막 자기들이 우기고 있어. 혹시 여러분 종교와 샤머니즘 구분할 수 있겠어? 잘 못하지. 종교와 샤머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의 문제는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종교는 일반 법칙이야. 샤머니즘은 특수 법칙이야. 종교는 백지원 너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아. 샤머니즘은 너를 위해서 빌어줘. 종교는 그렇지 않아.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정통적인 종교는 일반 법칙을 얘기해. 기도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이 행위가 옳고 신은 이렇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근데 샤머니즘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특수적이야. 내가 구슬하면 넌 잘 된대. 내가 구슬해주면 넌 잘 되는 거야. 이건 특수 법칙이지. 개인 법칙이지. 개인에 대한 거잖아. 이거는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학교 앞을 지나갈 때 지원이 하나님은 지원이를 사랑하십니다. 지원은 앞으로 너무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이가 좋아서 좋아요. 그리고 따라가면 안 돼. 종교는 그렇지 않아. 종교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혜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사회 봉사를 강조하고 그러지 내가 부자 되기를 기원하지 않아. 근데 최근 이제 종교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기도라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나 24시간 기도할 거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거는 사실은 종교로 볼 때는 사실은 원칙에 맞지 않아.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기복신앙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기복신앙. 자기 복을 위해서 빈다? 그렇지 않다. 알았습니까? 근데 우리 불교도 고려시대에는 하나의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불경을 읽고 불경에 심취하고 사람들이 불경대로 살아갔는데 고려 말기로 오면서 이 스님들이 정경유착에 의해서 정치화 도구가 되고 이들이 뭐냐면은 임금님 즉 왕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변질되면서 사실은 부패가 이루어진 거예요. 불교는 그렇지 않아. 근데 한국의 불교가 최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경은 읽지 않고 절에만 간다고 그래. 이거는 우리의 샤머니즘이 내재됐다고 얘기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은 읽지 않고 교회만 가. 이것도 샤머니즘적인 것이 내재될 수 있다. 근데 종교는 사실은 이렇게 단정하기가 참 너무 어려운 게 종교는 너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반 법칙적인 원리냐 아니면 나만을 위한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 알았습니까? 자, 이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바라보는 전통적 제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82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신제도주의를 볼 때는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는 개인 행위와 제도의 관계 속에서 봐야지 제도는 정형화된 법이다. 우리를 늘 만들어주는 형식이고 구조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헌법도 요즘 헌법 개정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지? 헌법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 상징화시키고 우리의 집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우리의 요구에 의하면 헌법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신제도주의는. 전통적 제도주의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률이나 조직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는 문화라는 거야. 문화라는 거.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까 조금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제도를 문화로 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모든 제도에도 다른 나라에 비교를 하고 우리만의 고유성을 갖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냥 보편적인 법률 제도만은 아니라는 거야. 전통적 제도주의에서는 정부의 시스템, 즉 공적인 정부 시스템 위주로 보고 있는 데 반해서 신제도주의에서는 심지어는 제도란 단어를 아주 부분적인 것까지 쓰고 있어. 심지어는 이런 중이야.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나하고 커피 마실래? 그러면 아니, 난 도서관을 가. 식사 후에는 나는 도서관을 가기로 나는 스스로가 버릇돼 있고 습관화돼 있어. This is my institution. 이건 내 제도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도가 하나의 큰 공식적인 제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는 여기저기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들 가족들이 우리 가족들은 금요일 날 저녁에는 늘 같이 저녁을 먹는 거가 습관화돼 있어. 이것이 우리 제도야. 이렇게 쓸 정도로. 그렇게 쓸 수 있지. 아니 우리 다 했던 것들이야. 그런데 이 신제도주의가 다시 명문화시키고 있는 거야. 동의합니까? 제도란 말이 이제 많이 습관 막 내려갈 수 있지. 그럼 이게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잠깐만 시험해봐야 돼. 써봐야 돼. 알았어? 써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넷째, 전통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가 변화될 때 공식적으로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통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 변화를 공식적인 절차나 과정이 아니라 협상의 결과라고 봐. 무서운 얘기지. 협상의 결과라는 거야. 제도가. 자,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저녁은 꼭 식구들하고 밥을 먹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니까 참석을 못해.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협상을 해. 한 달에 한 번만 그렇게 하죠. 제도는 협상의 결과라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가부장적 가정에서는 어떻게 돼? 감히 이렇게 우리가 20년, 30년을 지켜온 거를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 이거는 정형화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제도주의는 아니야. 협상할 수 있는 거야. 네고시에이션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협상이라고 한다는 머릿속에 딱 뭐가 들어가 우리에게? 집단론이 들어가지. 집단론. 협상하잖아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것도 있어. 그랬더니 집에서는 뭐라 그래? 협상 좋아하시네. 그렇지 않아. 한 번 만들어진 거는 점점 경로 의존성이 있어서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경로 의존성. 그랬더니 여러분은 또 뭐라 그래? 여러분들이 협상하는데 포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옆집은 안 그러는데. 요걸 제도적 동용화. 다른 집하고 비교해서 하는 거. 이렇게 되거든. 요건 나중에 디테일하게 배우. 지금 내가 봐. 경제학이나 정치학이나 경영학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다중전공으로 가게 되는데 공부를 많이들 하게 돼. 우리는 사회과학에서 응용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관광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문과의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확장시키게 돼. 알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거는 우리가 쓰는 이런 모든 용어들이 실제로는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야. 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의 명제로, 하나의 센텐스로
하나의 진술무늬로 압축시키는 거예요. 압축. 이때마다 여러분들은 암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압축하는 거예요. 압축. 하나의 진술무늬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식은 하나의 진술문의 형태를 갖고 있어. 명제를. 이번에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문장이 하나 있었지. 우리의 대통령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시절에 대통령 글쓰기를 했던 담당 비서관이 대통령들의 글쓰기를, 즉 대신 써주기야. 그래서 대신 써주기의 원칙 중에 세 번째가 이런 원칙이 있어. 나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똑같은 동의를 했어. 대통령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대. 한 문장으로 진술할 수 없는 글은 쓰지 마시오. 내가 모든 글을 써도 한 문장으로 내 글을 압축할 수 없으면 그건 쓰지 마시오. 어차피 그 글은 안 될 테니까. 우리들 그렇지. 우리가 심지어 조그만 일기를 쓸 때도 내가 뭘 쓸지 한 문장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내가 뭐 썼는지 모르지. 그냥 채우기만 했지. 그래서 나도 똑같아. 근데 그 한 문장을 우리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프로포지션, 명제라고 얘기해. 알았어? 명제라고 얘기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명제. 한 문장은 인문학적인 사람들. 국문과 이런 문학하는 사람들은 문장이라고 얘기해. 우린 뭐라고 얘기해? 명제. 사회가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명제, 프로포지션, 프로포지션, 프로포션이라고. 그래서 논리학에서는 세 가지 사유의 과정이 있지. 어떤 과정이 있어? 개념화 과정.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개념화의 과정. 컨셉 과정이라고 그래.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았어? 두 번째는 뭐예요? 성호? 뭐야? 판단. 판단. 성역이. 성역. 성호. 성역. 그냥 대충 해주면 안 될까? 성역이. 뭐지? 두 번째는 판단. 판단은 뭘로 이루어진다? 진술로 이루어진다. 진술은 뭐다? 명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저게 뭐지? 저건 뭐라고 판단할 수 있어? 저거를 통해서 나는 뭐로 할 수 있지? 추론. 요 세 가지가 논리적 과정이야. 알았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도 안다. 뭘 얘기하고 있어? 추론을 얘기하고 있어. 추론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늘 그러는 거야. 저게 뭐지? 그러면 저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지? 그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아직 보지 못하고 경험한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여기 추론이야. 재밌다. 너무 재밌다. 재밌습니까? 근데 이것을 만약에 시험으로 본다면 죽을 맛이겠죠? 응? 이제 시험 범위는 줄여질 테니까 너무 시험 보면 어떻게 봐 이래가지고 찌푸리고 있지 말고 지금은 즐기면서 하는 거야. 알았지? 그 여러분들이 나하고 협상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거는 봐요. 이거는 보지 말아요. 알았습니까? 대답도 없네요. 이제 완전히 포기했나 봐. 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은 그냥 즐겨봐 한번. 조금 어렵지. 어려운데 잠깐만 이게 사고의 폭을 넓혀봐 한번. 이렇게 사고의 폭을. 자, 그러면 지금 기껏 얘기를 이렇게 전통적 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에 대한 대립점을 찾아봤는데, 그렇다면은 행태주의는 이렇게 되겠지. 행태주의는 도대체 뭘까? 지금 우리가 계속 행태주의인데 행태주의를 이렇게 설명한 거야. 신제도주의 요거지. 우리가 행태주의라고 그러면은 개인의 행위가 자기 이익의 선호를 반영한다고 얘기를 해. 자기 이익의 선호를 반영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했다, 투표를 했다. 이건 내 개인적 선호의 표출로 보는 거야. 제 선호의 표출로 보는 거야. 하지만 전통적 신제도주의자들은 너의 선호는 사실은 네가 선호한 거 아니야. 그때의 어떤 제도가 너를 그렇게 선호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사실은 네 스스로 했다고 그러지만 너는 제도 속에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판단한다는 거야. 그래서 전통적 제도주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개인의 의도적 선택만으로 개인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선택이 사실은 그렇게 자율적인 게 아니야. 외부로부터 영향받아서 이루어지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개인 행위의 행위를, 즉 개체주의 점의 모든 선호를, 지금 우리는 사회과학을 하면서 답은 어디에 있다고 봤어? 우리는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선호가 선택인데 선호는 사실은 자유롭지 않다는 거야. 생각해봐. 북한에서 저렇게 세습적 사회주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은 100%가 누구를 지지해? 김정은을 지지한다는 거 아니야. 그들의 선호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자율적이지 않은 거야. 그들이 세습적 사회주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선호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하지만 거기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아니 내가 선택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아, 너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선택했어? 안 하면 죽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신제도주의에서는 너희들 행태주의의 선택이 그렇게 개인의 자율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자율적으로 안 했을 뿐 아니라 집단 선언을 개인 선호를 집단 선호로 이렇게 집단 선호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제, 이게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비판주의를 반대하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김영란법을 막 원한다고 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영향을 받고 활동을 하잖아. 그런데 이 신제도주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개인의 선호로 어떤 기제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기제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냥 당신 개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누구를 구속해?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거야. 우리를. 그러니까 제도가 중요해 안 중요해? 자, 김영란법으로다가 우리가 새로운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리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구속되고 있어. 다시 말하면 개인 행위의 집단적인 합의, 이 행위가 우리를 구속하니까 결국은 제도의 산물이라는 거야. 그 다음부터 우리의 활동은 내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우리는 청렴한 사회를 만든다고 김영란법을 선호했어. 선택했어. 만들어놨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이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의 개인 선호가 존중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어떤 범위 내에서? 청렴한 범위 내에서.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리 행위는 누구에 의해서 구속돼? 김영란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거야. 아니 무슨 이런 이상한 경우가 다 있어? 내가 선택해서 내 행위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 줄 줄 알았더니 그 법이 나를 구속해? 그랬더니 신제도주의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 봐. 제도는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만들어주면 너는 그 속에서 제도의 산물이라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 아우 재밌어. 셋째. 그리고 행태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내가 종교와 일반 샤머니즘을 구분해 준 것처럼 행태주의는 개별 국가의 특성이 아니라 보편적인 어느 나라에나 적용되는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청렴한 국가를 만들려면 어떤 요인들이 구성되어야 된다. 그 조건은 뭘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서베이를 해서 우리는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나라나 다 적용될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법을 만들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똑같은 민주주의 제도를 정치제도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개인들이 활동을 하는 그 속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민주주의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행위를 하는데도 결과가 달라. 어떤 결과가 달라? 어떤 쪽은 부패주의가, 어떤 때는 독재주의가 등장을 해. 권위주의가 막 등장을 해. 이건 뭘까? 뭐라고 얘기했냐? 신제도주의는 사람들의 답이 있지 않고 제도의 답이 있다는 거야. 아직도 제도가 미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사람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자, 북한에 가보자. 북한에 지금 사람들이 세습적 사회주의라는
아주 존재하기 어려운 이상한 정책이 제도가 사회주의 정권 제도가 만들어졌어. 저것들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속에서 사람들은 구속받고 있는 거야. 똑같은 얘기 두 번째 거고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행위로 보고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중요하다. 384쪽에 보면 모든 것에 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신제도주의와 전통적 제도주의의 차이점, 다시 말하면 전통적 제도는 여기에 존재하는 거야. 환경이야. 그리고 우리 전체를 틀지음을 맡기고 있어. 하지만 신제도주의는 여기에 있어. 우리가 만들어낸 산출물이라는 거야. 차이점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통적 제도주의는 이 모든 것을 구석지우는 환경이다. 신제도주의는 제도도 산출이다.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산출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쉽지 않은 얘기지? 쉽지 않은 얘기. 그러면은 이렇게 끝나면은 명쾌하지 않지. 그리고 다시는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지 않아지겠지. 이렇게 그냥 끝나 애매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끝낼 수는 없고 여기서 분파별로 다시 한번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84쪽. 이제 학문적 호기심이 막 생길 때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아, 뭐라고 얘기했을까? 누가? 그랬더니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궁금해지잖아. 그래, 전체적인 얘기는 들었어. 전체적인 얘기는 전통적 제도주의는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제도주의는 여기 있다고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이것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있어. 그들은 누구인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신고전 경제학의 기본 가정이야. 385쪽. 요거는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제도야.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제도야. 경제학자들의 제도는 주로 공식적 제도를 바라보고 있어. 86쪽에 나온 것처럼 공식적 제도를 주로 가고 있어. 그런데 이들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주로 비용 관점에서 접근을 해. 그랬더니 이들은 뭐냐면 어떤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그 제도의 거래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제도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는 산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언제 거래 비용. 우리가 관광특구제도 혹은 광역관광권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가 우리에게 거래 비용, 원래 들어갈 비용보다 적게 들을 때 그 제도는 유지가 되지. 그걸 유지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제도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거래 비용의 관점. 알았습니까?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산출된다? 거래 비용의 관점에서 산출된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법이지만 요즘 시의성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김영란법이라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그걸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바꿀 수밖에 없지.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이거를 했더니 청렴해지기는커녕 두 어깨가 너무 막히고 교수님이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했더니 안 돼요 이러잖아. 또 그러니까 그럼 빨대로 같이 먹을까? 그 빨대로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너무 힘들다. 거래 비용의 관점에서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든다. 실제로 금전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이게 뭐야 바꿔야지 이러지. 이런 것처럼 경제학자들은 고전 경제학의 입장에서 고전 경제학은 옛날 거라는 뜻도 있지만 클래시컬한 걸 의미해. 고전 경제학은 다시 말하면 뭘 말하냐면 미시 경제학을 말해. 시장에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한다. 고전 경제학. 알았어? 여기에 이제 고전 경제학을 바꾸기 시작한 게 뭐지? 수종자본주의.
거기에 정부가 들어가서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자유방임적 시장이 아니라 때로는 누가 필요하다? 정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 이전을 우리가 고전경제학, 요즘 신고전경제학이라고 드는 것은 신자유주의와 마찬가지를 듣고 있어. 다시 말하면 고전경제학은 시장이 스스로 결정한다. 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인 뭐? 가격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흔들리면 대공황처럼 나타나면 누가 도입해야 돼? 정부가 들어가야 되지. 정부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 비용이 점점 커지는 거야. 교통 순경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교통이 오히려 좋은 게 아니라 너무 흐름이 끊어져. 어떻게 했어? 신자유주의. 다시 자유. 다시 자유.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래? 신고전경제학. 그랬더니 지금 큰일 났어. 우리가 신자유주의의 기초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 수출 산업으로 무역으로 경제 성장이 세계 이 작은 나라가 세계 8위권까지 올라갔어.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조이하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 시대가 어떻게 돼?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바뀌어간다는 거 아니야 지금. 미국이. 누가? 영국이. 이제는 완전 시장 경제 자유무역 거래가 아니라 관세를 높이고 자기 산업을 키운 신보호주의로 전환된다는 거야. 한국 경제가 큰일 났어 지금. 중국도 지금 큰일 났어. 왜? 중국도 이제는 어디에 들어갔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중국도 지금 막 세계에 수출하는데 이제는 유럽도 미국도 자기 산업 보유하기 위해서 관세를 이제 두고 소위 말해서 FTA를 이제는 다시 개편하겠대. 왜? 자기들의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국은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어. 수입은 조금 하고 어디 거? 팔기만 많이 팔아. 중국도 마찬가지야. 미국에 팔기는 많이 파는데 수입은 조금 해. 그랬더니 미국의 그 트럼프가 말이야. 트럼프가 이게 뭐야? 이거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생각해봐. 우리나라에 지금 뉴욕에 있는 예를 들었어. 루즈벨트 다리나 아니면 GW 다리 같은 것들은 이렇게 낡았는데 여기에 중국 사람들 한 푼 돈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물건을 팔아서 중국에 가보니까 베이징은 뉴욕보다 더 좋고 상하이는 뉴욕보다 더 근대화됐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우리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FTA 결과야? 이러면서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가는데 이 보호무역주의는 워낙 많은 미국 사람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힐러리가 되더라도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한국하고 똑같아. 첨가 싼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 경쟁력은 수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경제가 꾸려나갈 수 있는 자립경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립경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지? 고용창출이 안 되는 거야. 미국도 고용창출이 안 되는 거야. 한국도 사실은 무역 흑자를 통해서 국가는 부자가 되는데 서민 경제는 점점 나빠지고 있어. 이제는 5년 뒤가 되면 자율자동차가 나온다는데 이제는 개인 택시도 이제 없어지는 거야. 택시 운전사도 없어지는 거야. 전부 다 기계가 다니는 거야. 기계가. 이런 시대가 오는 거야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닌 거야 이제는. 이제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 같은 일본 같은 경우도 원격 의료 시스템이 있는데 감기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위성으로 내가 얘기하고 혈압 재고 그러면 거기서 처방전이 툭 나와버려. 의사가 필요 없어. 동네 이제는 의사가 필요 없어. 어떡하지? 지원이는 집에서 의사한테 시집가라고 그렇게 난리인데 의사가 직업이 없어지네. 관광학밖에 남을 게 없겠네. 지금 의사가 필요 없어지는 거야. 지금. 이게 새로운 변화지 지금 이게. 이러면서 자꾸만 보호무역주의로 가는데 문제는 뭐지? 보호무역주의로 간다고 해서 이 기술의 진화를
전환시킬 수는 없어. 새로운 노력이 필요해. 옛날로 갔다고 해서 이 기술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고용 창출의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해결되지 않아. 근데 지금 현재 단기간에는 이런 문제가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자들은 주인 대리인의 관점에서 제도를 보고 있어. 주인은 대리인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주인과 대리인은 대리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독하느냐가 주인에게는 매우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 이론은 정치학에서는 정부를 국민의 대리인으로 보고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행정부 같은 아니면 국회 같은 큰 의미의 정부를 우리의 대리인으로 삼고 있어. 왜? 우리는 국민주권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은 누가? 국민 모든 주권은 어디서 나와? 국민은 누구? 우리들. 그렇지? 모든 주권은 어디서 나와? 국민이 나오지. 근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을 누구에게 대신시켜? 정부에게. 사회 문제를 누구에게 일을 시켜? 정부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고 정부는 누구야? 대리인이지. 이 대리인을 감시해야 돼, 안 해야 돼? 대리인을 그냥 놔두는 무정부 시대가 아니 그냥 방임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대리인을 감독해야지. 지금 우리 한국이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우리가 감독하지 못한 죄가 크지. 우리가 바보야. 우리가 개돼지야. 아니라고? 맞아. 왜? 우리는 사회 문제를 한 번도 주인 입장에서 대리인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감독하지 않고 있으니까. 무슨지 알았어? 경제학자들은 그거야. 대리인을 감시하는 게 뭐다? 제도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했지. 대통령 제도가 자꾸만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헌법주의자들은 뭐라 그래?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지금 5년제 단임 제도를 뒀더니 이런 일이 계속합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4년제를 두 번 한다? 그럼 8년 동안 우리는 안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러면 일본처럼 내각 책임제를 할까? 그랬더니 내각 책임제를 하면 또 패거리가 되고 파벌주의가 돼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으면 우리가 총리를 뽑는 게 아니라 자기들 뽑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바꿀 수가 없지. 일본의 문제점은 뭐지? 한 번 뽑아놓으면 그 정당을 우린 뽑기만 했기 때문에 그 정당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파벌주의가 생기지. 어떻게 하지? 너무 힘든 문제지. 하지만 이 문제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 왜? 우리가 주인이고 대리인인데 대리인들이 매년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줘. 아주 나쁜 대리인들이야. 이거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반응이 없네. 아주 나쁜 대리인들이야. 그렇지? 따라하세요. 주인 대리인. 주인 대리인. 대리인이 제 역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제도다. 그래서 제도 메커니즘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대리인 비용을 너무 높일 수도 없고 대리인을 감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대리인들이 우리에게 잘하려는 거 보이려고 뭘 하는 줄 알아? 예산 편성을 할 때 멀쩡한 도로를 다시 깔아요. 응?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뭐 일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치? 여기 대리인 비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바보같이 이렇게 주인으로 있으면 늘 잘해주는 줄 알아. 이렇게. 겉으로만 해주는 건데. 우리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어야 돼? 제도 메커니즘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이제는 자 대통령 중심제, 단임제, 5년제라는 이 선거법 제도도 여기에 주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형성해야 되겠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제도는 비용이라는 거야. 알았습니까? 비용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야.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경제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아주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는 큽니까 안 큽니까? 커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제도의 중첩성이야. 제도의 중첩성인 뭐냐면은 제도는 하나의 선택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고 차순위가 있고 그래. 지금 미국도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힐러리 대통령 후보자, 이제 트럼프 후보자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 다 적합하지 않대. 이게 누구의 딜레마야?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딜레마야. 다 완전하지 않은 거야.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딜레마야. 공의주의 비극 혹은 죄수의 딜레마처럼 아이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최악만 면하자. 가장 나쁘지 않은 사람만 뽑자.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해서 제도도 뭐가 있다? 중층화돼 있다. 최고로 좋은 대안만 찾는 건 아니야. 알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대통령 5년 단임제 선거법을 이 헌법을 고친다고 하면은 최악을 피하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여기야. 그래서 제도는 어떻게 돼요? 중층이다. 최선의 제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가장 나쁘지 않은 것들을 찾는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도의 중층성, 제도는 레이어가 있다. 선호도의 차이가 있어. 좀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할 수 있지. 자, 만약에 우리의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미국의 우리의 시민권자고 유권자고 오늘 이제 투표를 해야 돼. 이 트럼프를 뽑을 건가? 이 힐러리를 뽑을 건가? 누구를 선택해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유권자라면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상실험 한번 해볼까? 여기 화면에는 보이지 않게 내가 지금 미국 시민 유권자로 한번 역할 전환을 생각해 보는 거야. 트럼프 설명하지 않아도 참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답다란 말을 지금 많이들 해. 요새는 한국에서는 순실답다란 얘기를 하는데 거기 미국은 트럼프답다란 얘기가 이제 신조어로 이미 사전에 올라갈 정도가 됐어. 그런데 힐러리 여사도 힐러리답다야.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그런데 재수가 너무 똑똑한데 사람들이 볼 때 똑똑한데 나름대로 자기 이익을 너무 챙기는 거야. 이래서 사람들이 막 여기에 있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만약에 제도라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여러분 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야. 그치? 하지만 여러분 중은 어쨌든 우리는 투표권을 행사해서 뽑아야 돼. 다시 말하면 선택에는 순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층으로 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 여기서 신제도주의, 특히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는 그래서 정책 행위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략적 개인이라고 봐. 다시 말하면 비용적 관점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정책을, 제도를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들을 전략적 행위자라고 본다. 합리적 개인이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비용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지. 합리적. 경제학에서도 소비자는 합리적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똑같은 얘기. 그리고 여기서 개인의 선호는 뭔가 자신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리고 학문적 배경은 경제학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하지만 여기에 한계가 있지. 이것은 뭐냐면 제도를 너무 기능주의로 보는 거예요. 제도는 전통적 제도주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그래도 하나의 환경으로서 우리에게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산출적인 측면이라 본다면 제도를 너무 기능주의로 본다는 거예요. 김영란법을 만들었어. 싫으니까 다음에 바꾸자. 그래서 몇 년 동안 또 바꿔. 자꾸만 이렇게 바꾸다 보면 나름 사람들이 어떻게 돼? 무질서가 형성되는 거지. 도대체 신뢰가 안 되잖아.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제도를 기능주의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또 한 가지는 외생적 선호의 한계야.
다시 말하면 개인 선호가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다고 본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도가 곧 개인적 선택이라고 보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개인적 선택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도에는 옳은 방향을 설정하는 규범의 성격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좋아한다고 그것이 제도가 된다면 한계가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개인적 선택의 한계. 우리의 선택이 어떤 때로는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관광 정책에서 신제도주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정리해 보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관광 정책 행위자들은 공식적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제도적 제약 내에서 행위의 소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관광 정책이라는 하나의 산출문 속에서 우리도 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의하면 합리적 존재. 다시 말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 쪽을 선택하는, 그리고 내 효용 가치가 더 좋은 것을 선호하는 합리적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미 미루어 짐작하고 우리의 행위는 다 그렇게 돼 있어. 설악산 케이블카를 할 때도 케이블카 제도가 성립될 때 이미 집단 관계자들은 이 정책 선호에 대해서 자기 의사들을 표현하고 있지. 그래서 사실은 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얘기하는 이 정책 산출로서의 제도 산출로서의 제도도 사실은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을 다 대변하고 있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을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로 묶어준다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일은 다음 시간에는 역사적 제도주의로 가는데 기대하시라. 더 재밌어. 더 재미있어. 알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주인 대리인 이론은 꼭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오늘의 우리의 문제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진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